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민생과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쉽고 깊이 있게 다루는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도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저와 함께 진행할 고정 패널 버터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버터 서정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하죠. 보수 언론과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사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인간적 생계와 직결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문제로 새삼 이렇게 들끓고 있는 현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이슈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바로 이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칼럼의 주제는 들끓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 본질을 직시해야입니다. 이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 게스트 모셨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신데요. 김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벽성 대표 김진희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법인 벽성. 네. 위치가 어딥니까? 마포에 있죠. 마포에. 공인 노무사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공인자가 빠져서 공인자를 빠지는 겁니까, 이제? 보통 노무사라고 하죠. 네. 네. 네, 김진희 대표님이 누구이신지 저희들이 좀 알고 싶어요. 김진희 대표님은 누굽니까?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겨레 신문에 역사 관련 글도 많이 올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는군요.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옛날에 은행에서 일하셨다고, 젊었을 때. 예, 맞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아주 젊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그렇습니까? 네. 은행에 몇 년이나 일하셨어요? 한 7년 정도 일했죠. 젊었을 때 7년, 네. 20대 청춘을 은행에서 보내셨군요. 거의 20대를 그렇게 첫 보낸 것 직장은 같습니다. 은행. 네,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20대를 은행에서 보내고, 그리고 노무사 시험 보신 겁니까? 이제 육아 문제로 잠시 쉬었다가 이런저런 일을 좀 하다가 이제 노무사 시험을 도전하게 됐죠. 육아와 함께. 네. 그래서 노무사 시험 합격한 지는 한 15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이신던데요? 처음부터 대표였습니다. 개업을 했으니까요. 재주가 상당히 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대표를 하시죠? 사업체로 치면서 사장을 처음부터 하신 거잖아요. 직원 안 하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뿐만이 그렇습니까? 아니라. 네. 그 직원들도 몇 명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업이 더 컸다면서요, 사업체가. 네, 좀 더 크게 했는데 최근에 네. 이제 다른 쪽에 관심이 생기면서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좀 벌 만큼 벌어놓고는 딴 거 하고 싶으니까 사업 규모를 조금 줄이신 것 같은데요. 부럽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아무리 벌려 해도 이건 안 되니까 네. 이거 다른데 좀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하자. 이렇게 사실은 노사관계 이 부분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또 제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거의 올인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놓쳤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또 성과도 많이 내셨고 또 돈도 좀 버으셨겠고, 하지만 또 후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제 당신께서 직접 다 안 하더라도 또 후배들이 또 노무 활동에 뛰어들고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이제는 자아 성찰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열심히 하고 인생 살아야지,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좋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게 말하면? 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별피디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대표님 칼럼 지난번에 써주셨는데요. 그걸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그 가치를 실현할 시스템 이렇게 두 축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표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회든 조직이든 그 존립 목적이라는 것이 있죠. 네. 그렇다면 국가도 조직인데 국가의 존립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렇죠. 행복하고 그 안에는 행복 안에는 안전도 포함되어 있겠죠. 맞습니다. 네, 안전해야 행복과, 행복하죠. 네, 네. 맞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고 안전해지는 것 그게 우리 사회의 가치 아닐까요? 철학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뭐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철학 있는 국가. 실현해야 될 가치죠. 네. 네. 그런 사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현합니다. 이를테면 복지 정책, 노동 정책, 수많은 경제 사회 정책들을 펼치고 있죠.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공존하는 사회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쪽으로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들인 것이죠. 그 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바로 이런 정책들을 제대로 펼쳐나가도록 지원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법률이고 도덕이고 관습 규범 이런 것인데요. 네. 지금 우리 사회는 도덕이나 규범과 같이 인간의 어떤 정서에 기반한 그런 기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봐도 좀 그래요. 네. 네. 오직 강력한 제재 수단인 법률만이 작동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법률이 조차도 네.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 네. 사실 최근에 그 치열하게 대립하고 이 사회를 달구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 네. 이것을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제도 하나를 두고 우리가 사회가 양분돼서 대립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럴 때 우리가 마냥 양극단에서 마주보고 달려가야 할 것이냐.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럴 맞습니다. 때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 있죠. 네.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근본으로 돌아가야죠. 우리 네. 사회 철학으로 네. 가치로 돌아가야죠. 네.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지. 아유, 그리고 정확하게- 과연 제도가 이 가치의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는 건지 네. 이런 거 돌아보자라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사회는 지금 뭐 3만 달러는 아니지만 거의 3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사회이죠. 우리 시대가. 네, 3만 달러로 봐도 됩니다, 이제. 네네, 봐도 네. 되겠죠. 네네. 네. 실질적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논란으로 이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뭔가 3만 달러하고 최저임금하고 좀 괴리가 있는 수치 아닌가요? 그러니까 3만 달러 시대에 최저임금 조금 올리자라고 하니 온 사회가 들끓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뭔가 네. 서로 이질적인 문제들이 섞여서 지금 갈등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근본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본을 돌아보자. 네. 과연 우리 사회가 철학이라는 근본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고 언론도 이거를 물어야 됩니다. 네. 아무리 그 사회 가치가 훌륭해도 그 가치를 실현할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기력해지죠. 실현할 가치를 향해야 될 그 시선이 왜곡된 현실과 제도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말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처럼 가치를 뒷받침해줘야 될 제도가 오히려 가치를 저해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희 대표님께서 방금 해주신 말씀 중에 이 최저임금 논란 이것이 결국은 근본을 강화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본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요즘 신문들을 우리가 보면요. 거의 매일 최저임금 인상이 과하다. 이런 비판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과연 이 비판이 합당한 것인지 한번 볼까요, 먼저? 네.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3%입니다. 2015년 기준인데요. 네. 일본은 13.5%. 일본에 거의 2배 가깝네요. 네, 거의 그렇죠. 네. 그럼 OECD 평균은 얼마쯤 될까요? 그러니까 OECD 평균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 말이죠. 네. 그럼 한 10% 남짓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예, 10%대는 맞습니다. 네. 16.63%라고 네, 네.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 25%이고 아일랜드 24%에 이어서 세 번째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근로자 중에서 네.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잖아요. 비중이 많은 이 나라. 저임금 근로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중위소득 근로자 소득의 3분의 2를 못 받는 근로자를 우리가 저임금 근로자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이 사람들의 비중이 23%다. 네, 이렇게 보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벨기에나 이탈리아, 핀란드, 덴마크 네. 이런 나라들은 5% 미만에서 10% 미만대. 네. 5 내지 10%다. 예, 거의 뭐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뭐 수준 이 정도죠. 참 부러운 숫자죠. 네. 이처럼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보면 이거는 결국 부가 양극화됐고 소득 집중화가 아주 심각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행히도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최저임금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죠. 이를 개선해야지만 경제도 노동자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심각한 인식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확하게 문제의 그 근본을 제대로 포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네, 제대로 네. 실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심각한 구조, 저임금 근로자가 이렇게 비중이 심각한 이런 구조를 유도하고 방치한 주체는 누구라고 보세요? 자본이겠죠. 뭐 재벌 대기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동조한 네.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역대 정부 다 이제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보수 정부에게 책임이 특히 더 많은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보수 정부에서 아주 심각하게 이런 것들이 왜곡되어 왔고 진보 정권에서조차도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기득권층 보수층에서 아주 저항이 심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뚫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거죠? 네네. 이 정부는 좀 뚫어야겠죠. 이 정부는 해내야 된다. 또 이런 네네, 기대를 네네. 또 가지고 계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출발하는 지점을 바로 봐야 되는데 그 지점은 외면한 채 눈앞에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조금 더 배려했다고 이렇게 언론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비판만 할 일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3%이고 이는 부의 양극화 소득의 집중화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단면인데요.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삼은 이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최저임금 논란의 본질적 이유를 정부와 재벌 이 둘이 제공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네, 그렇죠. 현재 경제 구조를 만들어낸 재벌 기업들, 이를 방치해온 정부, 이게 오늘의 두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 피해자인 저임금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문제의 근본인 양, 우리 사회가 너무 호들갑스럽다는 것이죠. 언제 이 신문들이, 이 경제단체들이 문제의 근원인 재벌 기업들 행태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거 보셨나요? 불합리한 원활성 그렇죠. 관계, 사내 유보금 쌓아두기, 영세상공인들 삶의 터전까지 진입하는 부끄러운 행태들 제대로 비판한 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이런 갑질로서 우리 경제가 왜곡되고 고용이 감소해왔고 최저임금 생활자들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지, 또한 임대료 폭탄으로 자영업자들이 가게문을 닫고 있고 심지어 골목에 때 묻은 돈까지 쓸어가고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었는지 우리 사회는 정말 반성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 받는 노동자들도 우리나라 사회 경제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게으른 게 아니라 제도적 문제로 인해서 최저임금 상한가 빈곤으로 내몰린 것인데, 그리고 또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에 대안 없는 비판을 보면 논조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오비일학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오비일학. 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네. 이 속담이 있는데 사실 이 배가 떨어지는 이유는 그 오랜 기간 숙성되어 온 무게 탓이잖아요. 까마귀가 난 게 아니고 그죠? 네, 까마귀가 날자 마치 떨어진 것을 두고 까마귀 때문에 떨어졌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둔갑시키는 것이죠.
최저임금 문제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사실은 그 노동자들이 지금 상태를 더 방치했다가는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정상화를 향해서 제도를 고치자 이런 것인데 마치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고 언론들이 지탄만 일삼고 있습니다. 문제를 유발한 더 큰 문제는 방치한 채 말이죠. 사실 재벌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도 여전히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요. 일감 몰아주기, 내부 거래, 쪼개기 거래. 한진의 조양호 회장은 심지어 약국까지 차명으로 운영해서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떡볶이에 이어서 약국까지. 이 품목들이 대표적인 골목 상권 품목들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네. 뭐 대학병원의 약국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약국 하면은 전형적인 골목 상권이죠. 이런 형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불과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비판 일색으로 언론들이 달려든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그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고용이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랬죠? 네, 네. 그런 수치들을 보고 언론들이 하나같이 달려들어서 그것 보라 이런 듯이 비판의 나울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면 너무 많이 가진 개인과 기업 그리고 생계를 걱정해야 될 정도의 최저임금 생활자들 간의 간극입니다. 그것이 본질인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못 살겠다고 호들갑 떠는 우리 사회에 과연 문제 근원을 제대로 짚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이거 자체도 좀 너무 어설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대표님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말이죠. 뭐 1, 2, 3, 4월까지 한 4개월 정도의 그 수치를 가지고 네. 분석한 거잖아요. 네, 그것도 뭐 그 남오나라 연구에서 최악의 경우를 인용했죠. 그 가정해가지고 네. 그 방정식에다가 우리 상황을 대입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랬더니 뭐 대규모 무슨 그 일자리에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고 남은 나라 상황인 거 아니냐고 비판을 하니까 바로 속 빼요. 네, 아이 뭐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개입 조치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다 그런 걱정은 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연구한 당사자가 인터뷰에서 또 발을 뺐어요. 네, 혼란만 일으켜놓고. 네, 맞습니다. 이건 뭐 무책임한 것 같고 국책연구기관이 이래도 되나 싶고 말이죠.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 문제도 이제 우리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실행하면서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 결과들을 내놓고 계속 추적해가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결과물들을 추적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 정책이 올해 1월 달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평가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네, 기간도 너무 짧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연구하면서 가능성과 추세를 보면서 최종적인 보고서를 내놓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놔야지. 네, 지금 이렇게 어설프게 말이죠. 남의 나라 상황을 갖다 대가지고 우리나라 상황에 그대로 정의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해가지고 지금 혼란만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여야 간에 지금 찬반 간의 극단적인 대립만 유발했단 말이죠.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김진희 대표님은 이런 거죠. 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이 임금이라도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것. 그러니까 저임금 근로자가 전체 일하는 사람들의 23%였지 않습니까? 네, 이 이유가 뭐냐? 이게 다 대한민국의 제도가 잘못 작동된 탓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도 탓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대표님은 지금 이 제도를 뜯어 고치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제도를 우리가 실행하면서 제도라는 거는 운영하다 보면 잘못 운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그럼 우리 사회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걸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가치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이 사회 가치를 바라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가치에 맞게 제도가 작동해 있는지 이걸 보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더 낮춰야 한다고 외치고 있죠. 인상률을 낮추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2008년도부터 1월 1일부터 적용된 게 전년 대비 16.4% 인상된 거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획기적으로 인상된 게 맞죠. 이 정도면. 네, 네. 뭐 전례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의 가파른 속도로 인상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3년 내에 1만 원 시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열려면 올해도 또 뭐 한 15% 정도를 인상을 해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또 15%를 그러면 인상한단 말이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뭐 경영계에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10%대를 뭐 적어도 한 2년, 3년 운영해보고 이게 문제다. 이 정도의 비판을 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딱 한번 시작일 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런 비판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그에 대해서 정확한 준비, 그리고 진단,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작동시켜서 가야 했었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거는 지적할 만한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 언론들 보면은 그에 대한 대안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아니거든요. 오직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임금률 낮춰라. 임금 인상률 낮춰라.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총 고정 비용이 늘게 된 영세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고용을 줄였다고 치죠. 영세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임금이 전부인가요? 그렇죠. 임금이 전부가 아니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임금만 갖고 지금 자꾸 그쪽에만 갖고 지금 뭐라 그런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요. 지금 뭐 대표님께서는 결국은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뭐 비판받을 소지가 없는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이 비판자들은 비판 이외의 어떤 대안을 말하고 있는가?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뿐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이를테면 그 영세 사업장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어떤 비용 개념의 그 지출들 이런 걸 보면은 임대료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 네, 임대료가 네.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그 하청단가, 또 영세 상공인들이 골목 상권까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영세 상공인들이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기업의 행태. 네. 예, 그로 인해서 영세 상공인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었죠. 이런 통계 수치들은 왜 외면하고 있느냐는 거죠. 언론들이 이런 문제들을 짚어내야 진정한 언론이 아닌가. 지금 보면은 경제를 왜곡시켜온 그 관련 통계를 전반적으로 살피지 않고 지금 정상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시적 수치만을 탓하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영원히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가 원하는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바라보면서 김진희 대표님은 계속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왜 그렇게 가치에 집착하시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경제 시스템을 비롯해서 모든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몇몇 사람들 조차고 제대로 운영하는 거는 아니겠죠? 모두가 행복하자고 하는 거죠. 네, 당연히 모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에게만 유리한 제도를 왜 그대로 방치하냐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축소판인 가족관계 한번 들여다볼까요? 가정에서 우리는 능력 발휘하지 못하는 구성원을 더 격려하고 주목합니다. 그렇죠. 능력이 떨어지는 막내를 늘 안쓰러워하죠. 어머니께서. 네. 효율성 수치로 따지자면 그 구성원 도태시켜야죠. 막내를 도태시킬 수는 없죠. 대신 능력이 큰 구성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그 가정의 전체적 부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막내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네. 형님이 알아서 다 벌어준다. 다 벌어가지고 똑똑한 형님에게 몰아주자. 네. 그런데 가정이 그렇게 하지 않죠. 네. 네. 왜냐하면 가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물질적 수치가 아니고 온 구성원의 평화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죠. 사회도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서 이런 가치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세 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
모두가 배려해야 될 대상들이죠. 가족으로 따져본다면. 그렇죠. 약간 좀 능력이 딸리는 경쟁력 떨어지는 우리 막내에 이제 비견되는 인물들이죠. 네, 영세 네. 자영업자나 네. 저임금 근로자들 네. 말이죠. 본인들의 능력이 떨어진다기보다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쨌건 뭐 네. 자유시장에서는 자유시장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가지고 네. 함께 살 수 있도록 분배도 사실 분배도 정책이나 잘 제도라는 게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그게 잘못 운영됐을 때는 당연히 이런 희생자들을 구제해야 되죠. 그렇죠. 수학 문제 잘 푸는 공부 잘하는 그 형님만 독식할 게 아니고 그 수학 좀 못하는 막내도 지 잘하는 거 할 수 있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이 사회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은 생산물이 독점화되고 쌓여 낭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그 막내, 그 수학 못하는 자유시장에서 성적이 조금 밀린 그 막내 있죠. 네, 이 막내는 배려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못 짜여진 그래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도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교정함으로써 희생된 사람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놔야 된다. 행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을 비난하고 막 이렇게 반대하는 보수 언론에 대해서 지금 심기가 불편하신 거죠. 대표님은. 많이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합니까? 아, 네, 많이 불편하시군요. 역시 그 노동 전문가라서 지금 노동 편에 서 있고 또 특히 노동자 중에서도 노동 약자 편에 서 있는 그런 노무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약자 편이라고 네. 하지만은 어느 편이라기보다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정상화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정의의 편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의의 편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김진희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현재 우리 사회는 가치가 실종된 사회다. 그러면서 제도가 왜곡되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게 본질적으로는 성자 독식의 천박한 자본주의 또는 시장주의 논리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이 없죠.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자본 논리가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침투해 있죠. 네, 돈이 있든 없든 열망하든 않든 대부분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이미 자본 논리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대표님도 열망하고 계시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닌가요? 대표님은 열망 안 해요? 아니, 열망이라고까지? 좀 너무 네. 그렇습니까? 좋은 거.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수정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지만 대표님은 기대하는 것 정도로. 그러니까 교수님이 열망하신다고 남도 열망한다고 착각하시는 건 아닌지. 저는 뭐 크게 열망하진 않습니다. 저는 진짜 있으면 좋은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유유상종이네요. 그러네요. 좋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절박한 사회 구조에서 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뭔가요? 그 돈의 힘을 좀 빼야 되겠죠. 돈의 힘을 뺀다고요. 네. 돈의 돈의 힘, 위력. 돈의 위력. 네. 맞습니다. 돈의 위력 좀 줄여야 돼요. 세상에 돈이야 못하는 게 없어요. 네. 뭐 청부 살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 돈만 있으면 다 해. 사람을 죽이부를 한다니까 돈 갖고. 네. 그냥 범죄 아닙니까? 범죄죠. 그걸 눈에 보이는 범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끔찍한 짓들을 돈 갖고 엄청 많이 합니다. 네, 은폐하는데도 돈이 쓰이고. 은폐하는 데도 쓰이고요. 네. 그리고 골목 상권에 들어와가지고 재벌 대기업이 돈 갖고 들어와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네. 이거 사실 이거는 뭐 생계의 터전을 뺏어 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경제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이건 정말 살상행위죠. 폭력이죠. 폭력이죠. 네. 이 돈의 힘인데 이 돈의 힘을 좀 빼버리자 이 말씀 하고 계신 거고요. 네. 네. 그 돈의 힘을 빼줄 그런 또 다른 시스템을 우리가 가동해야 되는데 네. 그 시스템이 바로 복지 정책이고 노동권 강화를 위해 단결할 힘이 되겠죠. 복지권과 노동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대안이군요. 네.
돈의 힘을 빼줄 대안, 복지권과 노동권입니다. 이게 잘 되어 있다면 우리가 아하. 돈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맞습니다. 사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거죠. 복지가 탄탄하면요, 내 새끼 뭐 길바닥에 나앉게 할 일 없잖아요. 그렇죠. 내 새끼는 복지가 탄탄해가지고 사회가 키워주는데요, 뭐, 그죠? 네. 그리고 노동권이 잘 보장되고 있으면 내가 기본적으로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돈의 위력 앞에 우리가 굽신거릴 일도 없네요. 없죠. 아, 그렇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런 사회로 가야 되는데 네. 우리 사회는 이 두 정책이 모두 지금 힘을 잃고 있는 상태고 네. 심지어 노동 현장은 아주 처참함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보수 언론의 보도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언론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요, 아주 적극적으로 비판해야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식의 그 소모적인 비판은 이 사회에 가치를 실현하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분명치 않는 근거를 들이대기보다는 왜 기왕에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니만큼 그 인상 효과, 결과가 왜 나타나지 않는지 이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볼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나요? 공정거래 문제, 원하청 관계, 임대료 문제.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 약자를 괴롭혀온 구조적인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언론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저 지금의 현재의 구도 이런 것들이 깨질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조차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기득권 구조, 그러니까 불공정하고 원하청 관계 그리고 높은 임대료 문제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옹호해주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을 오히려 그대로 지키자라고 하는 보수적 관점을 옹호하는 게 언론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네,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네. 이제 좀 더 우리가 거시적이고 생산적인 차원으로 좀 눈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돌려보자. 바로 근시안적으로 눈앞의 것들만 보는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좀 더 크고 넓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극화라는 복잡한 실타래를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이 있죠. 이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 또 그게 그 원인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양극화라고 하는 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복잡한 실타래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다 보니까 일부 지금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이 문제들을 지금 언론들이 너무 지금 호들갑을 떨면서 막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부풀리고 있다. 좀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의 본질에 우리가 천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본의 논리에 기반을 둔 우리 사회 갑질도 더 이상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대표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그 노동법률 기업들에게 자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중소기업들을 많이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중소기업들도 역시 보면은 대기업들과 행태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갑질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똑같이 모방하고 그 아래를 향해서 네. 갑질을 하고 있는 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아, 네. 이 과거에 보면 한 10여 년 이상 전에 보면은 그럭저럭 중소기업들이 살만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는 중소기업이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지 않았는데 요즘 중소기업 위주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들도 똑같다. 아니 더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중소기업이 더 표독스러워지는 거군요, 노동자들에게. 네, 맞습니다. 아, 그들이 대기업들에게 이렇게 빨대 꽂혀서 빨려 나가는 것만큼을 노동자들에게 다 이렇게 전가하는 건가요? 뭐 이게 그런 이제 측면도 있나요? 어쩔 수 없는 사슬 구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슬 네. 구조가 있는 거죠. 네. 네. 대기업의 갑질은 예를 들면 하청기업과의 관계나 정부나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존 현장에 있는 일반인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죠.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삼성이 뭐 정부나 정치인들에게 혹은 하청 기업들에게 뭐 빨대 꽂고 돈 주고 하는 걸 좀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신문에 나온 걸 봤지, 그냥. 가끔 터질 뿐이죠. 그죠? 그렇죠. 간접적으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하청 기업의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중소기업 노동자 쥐 짜는 거는 그런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직접 당하는 일이죠. 네. 지금 그 말씀하시려는 본인들이 네, 체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 중소기업들 보면은 이들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원하청 관계에 놓여 있는 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도 그 관계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아래 하청기업이라든가 노동자들에게 각박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하청 기업이 2차 하청에게 또 2차 하청 기업이 3차 하청에게 이런 식으로 또 그대로 구박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슬 구조가 맞네요. 네. 이런 일들이 광범위하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구조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또는 조직의 DNA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은 이게 구조적으로 갑질이 지금 이게 하방 효과를 내고 있잖아요. 쭉 네. 내려오고 있잖아요. 저 위에서부터. 네. 이게 그러니까 DNA의 이중 사슬 구조처럼 얽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진짜 DNA 맞네. 네, DNA죠. DNA라는 게 뭐, 그런 것들이 오래도록 관행화되고 당연시하다면은. 체질화된 거잖아요. 체질화된 것이죠. 그게 이게 또 사슬 구조니까 DNA가 이중 나선형의 사슬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네. 아, 맞습니다. 이게 DNA 맞네요. 역시 우리 대표님 천재입니다. 중의적 표현을 딱 쓰시네요. DNA.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가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요. 이런 현상이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에서도 나보다 조금 더 약한 사람이 군림하려는 갑질 행태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지 많습니다. 동네 아줌마들 무지 많이 하셔요. 뭐 미투도 사실은 그것의 일종들이고, 네, 아주 심각한 사회 현상이 되고 있죠. 어찌 보면 이들 최저임금 노동력은 제값을 인정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는 건데요.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영세기업들은 늘어났고 최저임금 동결 외에 할 것이 없는 이들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밑에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몰려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혹시 드라마 송곳 보셨나요? 네, 송곳 봤습니다. 네. 그 배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프랑스 기업의 노동자들과의 그랬죠. 관계, 네, 까르푸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부당 행위를 둘러싼 이야기들이죠. 근데 의문이 드는 게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프랑스 사회는 노조에 상당히 우호적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노조를 거부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거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고구신이라고. 이 고구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여기에서는 법을 어겨도 처벌 안 받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왜 법을 지켜야 하나. 이런 얘기를 하죠. 즉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경쟁력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요. 이제 신문들은 이렇게 열악한 이들 조직들과 개인들 간의 문제를 부추기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시각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조망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됩니다. 마치 코 묻은 돈 흐름 때문에 우리 경제가 고용구조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호들갑 떠는 것은 지나쳐 보입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저급한 이 사슬구조, 여기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구조를 보자라는 거죠. 네. 네. 노동 현장은 갈수록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이런 사슬구조라는 거는.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 1위, OECD 국가 중 1위이고요. 감정노동, 닭장노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노동력 착취가 갈수록 심화되어 왔습니다. 자본은 이 착취의 사이클을 이용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해왔죠. 생산수단을 소유한 거대 자본의 위력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걱정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자본이 생산수단에다가 한 가지를 더 가지게 됩니다. 네.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술력, 네. 소유하게 되겠죠. 네. 지금의 상태에서 우리 노동 현안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 문제는 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사슬 구조는 더 강해지고 양극화라든지 격차는 더 커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생존의 법칙과 함께 이미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양극화 문제 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양극화의 문제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할지 어떻습니까? 제가 볼 풀어야 때는요. 될까? 제가 한번 네. 답변해 보겠습니다. 네네. 힘없는 바닥층에서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갑질 문화 개선의 주체는 생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계층, 이런 계층이었으면 하는데요. 중간 계층 역시 이런 사회적 맥락에 반기를 드는 한 언제 하층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꼭대기에서 최고의 갑질을 하고 있는 대기업, 그들과 밀월 관계에 있는 사법, 행정,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네, 아주 어렵죠. 어려운 어렵겠죠. 것 같은데요. 어려운 것 네, 같네요. 네.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그 일을 해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 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갑질의 피해자인 그 민초들이 사실은 촛불 전국 주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 이거네요. 그 갑질을 일상적으로 구조적으로 당하고 있는 얼 중에 얼들, 그 취약한 노동자들이라든지 뭐 네. 하청 계급 아니겠습니까? 네. 저소득층들인데 이분들은 사실은 각 개인으로서는 이 거대한 하방 구조, 갑질의 하방 구조 여기에 도전을 엄두를 못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적절하게 밥 먹고 사는 중산층들은 나섰다거나 잘못하면 얻어맞아가지고 쫓겨날 테니까 그럼 자신 또 하청으로 전락할 테니까 용기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별적 수준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게 해결하기 어렵지만 이게 이제 촛불의 경우처럼 집단적으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똘똘 뭉치면 그래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면 길이 열린다 지금 이 말씀 하시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게 이번 촛불 전국이겠죠. 네. 그래서 정권조차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권도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네네. 네.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 정부가에게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닐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년 지났는데 성과 모자란다고 진보 보수 모두로부터 지금 일부 비판도 받았고요. 네. 대통령께서는 몸살이 났습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수십 년간 이런 관행화 된 이런 것들을 1년, 2년 내에 바꿀 수 있을까요? 좀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자라고 하는 게 대표님 말씀입니다. 네. 맞죠? 저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조급하면 연목구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서해안 갯벌바다 연목구어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서해안 어려운 한자인데요. 제가 모르는 말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니 그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쉽게 하면 될 걸 뭐 이렇게 어렵게 엿먹고 하라고. 네. 네, 그래서 이 정부를 보면은 나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또 하나 문제가 불거졌죠. 최저임금 인상과 범위 논란에서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의 관계. 이게 둘 다가 촛불 전국을 이룬 정권을 바뀐 주역들이라는 겁니다. 동지들이잖아요. 네.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촛불을 함께 들었던 과거의 동지들인데 네. 그리고 얼 중에 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또 서열을 지어가지고 서로 네. 지금 그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관계가 얽힌 것처럼. 상충하는 그렇게, 것처럼. 네. 네, 그렇게 부채질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오랜 갑질 고리가 사실은 이 작은 단위까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시스템화되었다는 그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언어의 마술사십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오랜 갑질의 고리가 이 작은 단위에까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시스템화되어 온 결과다. 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저 위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대기업들인데, 대기업이죠. 네, 그들이 감히 그것을 향할 수가 없죠. 향할 수가 없죠. 너무 거대해서 안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 멀리 있어요. 멀고 거대하고, 네. 네. 그리고 오랫동안 복잡하게 이 갑질 체인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이거 공부해야 이해해요. 겨우. 네, 네, 맞습니다. 아니면 이상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를 열심히 들으시는 계속 분들은 들어야 아마 되겠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는 동료 을이거든요. 그 을을 공격해서라도 일단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사회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네, 한 푼이라도 적게 줘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한 푼이라도 적게 줘야, 그래서 최저임금을 적게 주어야 내 이 사업체가 그나마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버틸 수 있으니까요. 정부가 이런 고질적 시스템 고리를 빨리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생존 생태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생존 생태계입니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죠. 네,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처벌. 그래서 공정한 행위가 아닌 한 더 이상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시급하게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불공정 구조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이슈의 본질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 이슈의 결론 한 말씀 내려주십시오. 그 을들 간의 갈등으로 번졌죠. 이번 최저임금 사태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걸 신나게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들이. 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정부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몸살 났다니까요. 아, 그렇죠. 네. 우리는 끝없이 변화를 추구해 가는데 그 긍정적인 변화일 경우라도 안타깝지만 그 약자들 피해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해서 고통이 단번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 그럼요. 개혁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겁니다. 네, 네. 그 약자들이 사실은 온 힘을 다해서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아, 온 힘을 다해서 온 견딘다. 힘을 다해서. 네. 네. 그동안 견디는 동안 네. 정부가 하루빨리 해내야 될 것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약자들이 견뎌주는 동안에 빨리 성과를 내놔야 된다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메시지. 사실 저도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 견디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동안 열심히 이 정부가 네. 개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약자들 희생이 점차 줄어들고 줄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제 몫을 가져갈 네.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의 구조개혁. 이게 그래서 시급하기도 하고 절실하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들이 막 버티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으니까 이걸 하루빨리 좀 해내 주십사 하는 말씀해 주셨고 궁극적으로는 약자들이 자기 몫을 정당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의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거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바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이것은 바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은 얼마든지 정치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과제이자 동시에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권이 보장되는 국민 행복의 복지국가를 위해서 저희 방송은 늘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청취 많이 권해주시고요.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